태국의 새해가 시작되는 송크랑이 다가왔습니다. 이 절기 때에는 태국 날씨 중 가장 뜨겁고 무더운 시기이며 물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열대과일의 왕인 듀리안이 조금씩 나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태풍이 찾아왔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평년의 기후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상기온으로 인해 비가 내리면서 시원한 날씨로 인해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자주 가는 시골 장터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귀중한 트럭이 고장나지 않고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태국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일 열리는 상설 장터와 요일별로 열리는 장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는 곳은 월, 수, 금요일에만 열리는 장터입니다. 시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시장 옆 큰 대로변으로 오토바이들과 자동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먼저 체온 검사와 소독을 철저히 진행합니다. 태국에는 매일 평균 47,000여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의 잘 체계화된 코로나 대처와 시민들의 협력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는 매우 평온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터를 알려주는 것들이 오감으로 온몸에 느껴집니다. 닭을 구워내는 코를 찌르는 고기 냄새, 푸릇푸릇한 야채들, 당장이라도 바구니에서 뛰쳐나올 듯한 살아있는 싱싱한 생선들, 계절의 더위와 뜨거움을 알려주는 망고와 같은 열대 과일들, 상인들의 잔잔하고 부드러운 호객 행위, 뜨거운 하늘을 가려주는 화려한 색깔의 큰 파라솔, 엄마를 따라 시장에 나온 꼬마, 주변의 자동차 소리들, 우리 한국인에게 생소한 것들도 있습니다. 벌집도 있고 개미와 개미알을 식용으로 먹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에 땅에서 파서 놀던 땅강아지도 식용으로 먹습니다. 시골 장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중류층들이나 상류층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지붕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마당에서 열리는 시골 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장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이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장을 보던 생각도 떠오릅니다. 장터는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만듭니다. 시골 장터의 물건 가격이 싼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과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큰 마트와 비슷합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신선도가 중요한 달걀, 육류, 그리고 껍질을 까놓은 채소와 과일들은 조심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며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태국인을 관찰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국의 물건 가격은 물건의 질과 비례합니다.
만약 가격이 비싸다면 물건들의 질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싸다고 하면 물건의 질이 상대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태국에서는 물건 가격을 비교적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지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현지인 가격과 관광객 가격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태국어를 모르는 관광객들은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에는 단골 개념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상점의 물건을 계속 구매할지라도 가격을 깎아주거나 다른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태국에는 애프터 서비스 개념이 약합니다. 물건이 고장나서 수리를 하려 하면 수리에 드는 비용이나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고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 흥정이 잘 안됩니다. 물건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태국인의 습성상 자신이 정한 가격을 깎는다는 것이 잘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태국인과 흥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설득하며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국의 시골 장터의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장터가 열리는 곳이 사찰 앞에 있는 널따란 마당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태국인의 의식 구조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거하는 절, 왕이 거하는 궁전,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 종교 활동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기독교 선교 활동을 위해서도 선교사 비자가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태국은 불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태국 전국에는 사찰 24,000개가 있고 스님들이 17만 6천 명이 있는 국민 95%가 불교 신자인 나라입니다. 헌법도 불교를 보호하고 옹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는 태국 문화와 생활 속 전반에 강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태국 불교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대승불교인 반면에 태국은 소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중생을 다 함께 구제해서 극락 정토에 가자는 교리를 가지고 있고 소승불교는 개인의 구제에 더 관심을 둡니다. 태국 소승불교는 여성이 승려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국 스님들은 채식 이외에 육식도 허용합니다. 태국 불교에서는 신도가 주는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 하기 때문에 육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직접 살생하는 것과 요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태국 불교는 민족 신앙과 결합되면서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태국 불교 사찰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사찰은
사회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사찰은 거의 모든 동네에 하나씩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찰은 그 지역 동네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널따란 공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장터가 열리는 곳도 자연스럽게 사찰의 공터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출산부터 장례식까지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들이 불교 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님들은 마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찰은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와 고아원 역할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길흉화복을 모두 절에 가서 스님과 상의하고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행사는 언제나 스님들이 와서 먼저 축수하고 장시간의 연부를 하게 됩니다. 현대 교육제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에서 초등교육을 전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등기관에 사찰이 있고 매일 학교에서 불공이 드려집니다. 불교재단에서는 운영하는 학교가 많고 차세대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남성들은 만 20세가 되면 일생에 한 번 자발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머리와 눈썹까지 깎고 사찰에 들어가서 중이 되어 불심을 닦는 수련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불심을 기르고 공덕을 쌓아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개인 집이나 공공기관, 회사 등에는 거의 대부분이 불교 단상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공양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느낀 점입니다. 태국인들의 세계관 속에 자리 잡힌 두터운 불교의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태국 안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들의 수고와 어려움 점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이분법적으로 따로 놀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